20장 1946년 1월 5일 해가 기울어가는 늦은 오후 찬바람이 실내로 밀려들지 못하도록 단단히 닫힌 유리창 밖엔 여전히 혼란스러운 시대의 그림자가 얼비치고 있었다. 그러나 카페 안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조용했다. 노르스름한 전등빛 아래 영희는 손에 쥔 커피 잔을 살짝 들어올렸다가 다시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철수의 진지한 표정이 그녀의 시선에 들어왔다. 며칠 전 끔찍했던 사건 이후 영희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과 의심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적당한 침묵 끝에 그녀는 노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살짝 밀었다. 일전엔 감사했어요. 철수 씨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아버지도 살해하고 싶어 하시니 받아주세요. 영희는 약간 얼굴을 붉히며 봉투를 건넸다. 봉투 속에는 금전이 들어있었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돈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서 한 일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에 영희는 당황한 듯 쿡 웃음을 터뜨렸다. 낯간지러운 고백이라 생각하면서도 어쩐지 싫지 않은 기분이었다. 참 집요하시네요. 이 시국에 사랑 타령이라니요. 그녀는 잔 속에 커피를 휘저으며 농담 반, 핀잔 반 섞어 말했지만 철수는 여유롭게 커피 잔을 들어올리며 답했다. 세상이 멸망하나요? 사랑의 때와 장소가 있나요? 장난스러운 말 속에도 철수의 눈빛은 진지했다. 영희는 주변을 힐끗 보며 낮은 목소리로 그를 나무랐다. 쉿,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계속 이러시면 일어나 버릴 거예요. 그러나 철수는 손을 내저으며 진정을 표했다. 미안해요. 그럼 이렇게 하죠. 가끔 이렇게 차 마시고 밥도 먹고 산책도 함께 해요. 돈은 정말 사양하겠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영희는 피식 웃음을 지었다. 돈보다 자신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니 이 시대에 참 희귀한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책 없네요. 세상에 돈 싫다는 사람도 있다니. 뭐 좋아요. 영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그나저나 임정일은 어떻게 됐나요? 정리된 건가요? 파업도 벌어졌다던데. 영희의 물음에 철수는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미군정이 김구 선생님과 임정 요원들을 인천의 일본 포로 수용소에 수감했다가 중국으로 추방하려 했죠. 그런데 조병옥 경무부장이 간신히 설득해서 파업이 취소되고 추방도 없던 일이 됐어요. 영희는 어깨를 으쓱하며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다. 차라리 임정을 중국으로 보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나 이 말에 철수는 눈길을 주변으로 돌리며 조심스럽게 경고했다. 말씀 조심하세요. 요즘은 누가 누구 편인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 같은 애국자에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영희는 상처받은 듯한 얼굴을 하며 빈정거렸다. 애국자한테 죽을 뻔했는데 좋은 말이 나올 리 있나요? 저택도 내어드리고 후원금도 넉넉히 드렸는데 경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철수는 부드럽게 그녀를 달래려 했다. 영희 씨, 지난 사건이 임정에서 벌인 일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임정인지, 임정을 사칭한 세력인지, 아니면 무정부주의자나 단순 강도일 수도 있어요. 누가 한 짓인지 함부로 결론 지을 순 없습니다. 영희는 손을 탁 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럼 대체 누굴 믿으라는 거죠? 그녀의 물음에 철수는 고요한 눈빛으로 영희를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절 믿으세요. 영희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네,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철수는 흔들림 없는 어조로 답했다. 저는 사상에도 돈에도 자리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 보이니까요.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영희는 철수의 말에 얼굴이 약간 달아올랐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가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맹목적이었다. 뭐야, 바보 같네요. 그래도 뭐 한 번은 지켜주셨으니까 조금은 믿어볼게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궁금증이 떠올랐다. 그런데 철수 씨는 경무부 경감이라면서 이렇게 한가해도 돼요? 밥은 먹고 다니나요? 철수는 웃음을 띤 얼굴로 물었다.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건가요? 영희는 당황하며 얼버무렸다. 또 그런 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철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잔잔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다만 이번에 좀 무서운 상관이 오셨어요.
영희의 눈빛에 호기심이 스쳤다. 무섭다고요? 누군데요? 얼마나 무섭길래요? 철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외모는 평범해요. 덩치도 작고 왜소한 편이죠. 영희는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데 왜 무섭다고요? 철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집요하거든요. 지독할 정도로요. 영희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가벼운 미소를 흘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철수 씨도 참 대단하네요. 집요한 건 서로 비슷하겠죠. 아 참, 커피 식기 전에 마시세요. 철수는 그녀의 말에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식기 전에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커피 향이 은은히 퍼지는 공간, 유리창 밖 북풍에 아무리 날뛰어도 닿지 못하는 따스한 안온함 속에서 두 사람은 조용한 평화를 나누고 있었다. 짙은 시대의 혼돈 속에서도 이 작은 카페 한켠에는 희미한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철수의 눈에는 영희를 향한 진심이 가득했고 영희 역시 그 마음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들만의 조그마한 평화와 신뢰가 한 잔의 커피 속에 천천히 녹아들고 있었다. 21장 1946년 1월 2일 사무실은 회색빛 벽지와 단순한 책상, 의자 몇 개를 갖춘 전형적인 오피스였다. 군더더기 없는 공간에 먼지를 삼키며 서 있는 칙칙한 스탠드, 낡은 서류함, 군용 담요같이 거칠고 딱딱한 분위기. 그곳에는 따스함 한 점 없이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마치 모든 것이 감시당하는 듯한 숨 막히는 정적이 깔려 있었다. 방 한가운데서 노덕술이 차가운 눈빛으로 철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작은 체구의 사내였지만 분위기를 압도하는 기괴한 위압감이 공기를 짓눌렀다. 철수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쳐들고 차렷 자세로 서 있었지만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다. 목덜미가 뻣뻣하고 입술이 바짝 말라 들어갔다. 노덕술이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영어가 능통하다고. 철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네, 이승만 박사님과 하와이에서 보냈습니다. 노덕술은 잔잔한 바다처럼 고요하지만 속내를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철수를 응시했다. 최창학 사장님 댁에 자주 드나든다지. 아니, 최영희 양을 보러 간다고 해야 하나. 이유가 뭔가. 철수는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을 애써 무시하며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을 억눌렀다. 좋아합니다. 영희 씨를. 그 말에 노덕술은 입꼬리를 살짝 비틀었다. 그뿐인가? 영희 양도 자네를 좋아하나? 철수는 시선을 잠시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짝사랑입니다. 노덕술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21살 나이 좋지. 무장괴한이 최창학 저택을 습격할 때 자네가 몸을 던져 지켜냈다는군. 잘했네. 믿음직스러워. 최창학 사장님은 경무부 후원자로서 우리에겐 중요한 인물일세. 경무부가 지주를 지켜준다는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말이지. 하지만 공과 사는 구분하게, 잊지 말게. 철수는 비틀린 얼굴을 억지로 펴며 힘겹게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노덕술은 만족한 듯 잠시 숨을 고르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좋아, 자네를 부른 건 극비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야. 자네 경력을 보니 어린 시절 이승만 박사와 함께 임정 생활을 잠깐 했더군. 앞으로 임정 요인들을 밀착 감시하게. 특별팀을 꾸릴 테니 정원을 주겠네. 김원봉이 공산당과 연계하는지, 누굴 접촉하는지, 김구의 동향은 어떤지 전부 파악해보고 하라. 필요한 지원은 아끼지 않겠다. 할 수 있나? 철수는 숨을 삼키며 대답했다. 김구, 김원봉 선생님을 감시하라고요? 두 분은 독립운동가 아닌가요? 그러자 노덕술의 눈빛이 한순간 싸늘해졌다. 문제라도 있나? 자네 소속이 어디라고? 철수는 눈을 감았다 뜨며 굳은 목소리로 답했다. 미군정 경무부 수사과 김철수 경감입니다. 노덕술은 나지막이 되물었다. 난 누구인가? 철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수사 과장님이십니다. 노덕술은 냉소를 지으며 입술을 빗둘게 굴렸다. 직속 상관인 내 명령의 이유까지 설명해야 하나? 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노덕술은 한숨을 쉬며 잠시 침묵했다. 그런 뒤 조용히 물었다. 자네는 애국자인가? 철수는 당혹스러워 눈을 껌뻑였다. 네? 노덕술은 눈빛을 가라앉히며 무겁게 말했다. 애국이란 무엇인가?
애국자라면 생각할 필요 없어. 생각은 내가 하고 명령은 내가 내린다. 자넨 따르기만 하면 돼. 알겠나? 철수는 힘겹게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네, 죄송합니다. 노덕술은 철수의 굳은 얼굴을 바라보다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조심하게. 경고는 한 번이면 충분해. 두 번은 없어. 네. 철수는 굳어버린 근육을 풀지도 못한 채 대답했다. 그의 마음속에 서늘한 바람이 몰아쳤고 노덕술의 한마디가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슴 위에 얹혔다.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더욱 차갑게 식어들었다. 철수는 자신이 딛고 선 땅의 거칠고 낯선 속성을 새삼 깨달았다. 여기서 이곳의 규칙은 단 하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명령이 애국이라는 이름 뒤에 어떤 실체를 숨기고 있는지 알 길은 없었다. 22장 1946년 1월 3일 경교장의 정원 너머로 한겨울의 바람이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어스레한 빛이 스며드는 실내, 그곳에서는 격렬한 논쟁으로 공기가 한껏 달아올라 있었다. 방 안에 모여든 이들은 모두 독립운동의 걸림돌을 헤쳐나왔던 동지들이었으나 이제는 날카로운 언성으로 서로를 향해 불길한 의심과 분노를 내던지고 있었다. 벽 뒤편 좁은 밀실에서는 철수와 도리, 그리고 사복 경찰 몇 명이 쪼그려 앉아 도청 장비를 통해 안쪽 상황을 엿듣고 있었다. 전선이 아닌 경교장에서 전개되는 이 전투는 총칼 없이도 살벌했다. 철수는 굵은 땀방울을 훔치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도리는 철수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야 철수, 너 정말 대단하네. 초고속 승진에 정보부장까지 달고. 대체 비결이 뭐냐고. 도리의 말에는 부러움이 가득했지만 철수의 얼굴에는 싱거운 웃음이 흘렀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형님도 이번에 경위 계급장 다르셨잖아요. 도리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내 덕이지. 신설된 정보부에도 발 디뎌보고 내 덕분에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어. 철수는 작게 미소 지었다. 저야 형님밖에 믿을 사람이 더 있습니까? 그들의 짧은 대화는 다시 거친 공방 소리에 묻혔다. 방 안에서는 좌익 계열과 우익 계열 인사들이 민감한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었다. 김원봉 계열의 한 인사, 임시정부를 비상국민회의로 바꾸고 그 자리에 우익 인사들만 앉힌다니 이게 정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민주주의입니까? 김구 계열 인사, 지금 미소가 조선을 둘러갈라 신탁 통치를 하려는 위기입니다. 내부에서 분열하면 누가 이득을 봅니까? 이런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서로가 서로를 핥히듯 원망과 불신을 퍼부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말들은 혼란스레 뒤엉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 수 없게 됐다. 철수와 도리는 더욱 집중하려고 했으나 결국 전쟁 같은 언쟁의 소리는 탄환처럼 방을 맴돌다가 어지럽게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순간 격렬하던 목소리들이 기묘하게 가라앉았다. 희미한 불빛 아래 김원봉이 무거운 눈빛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 흐르는 결심은 오랜 내적 갈등 끝에 얻은 결론처럼 보였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방 안의 모든 이들을 굽어보았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내뱉었다. 이제 우리 설 자리는 없으니 나가겠습니다. 그 한마디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좌익 계열 인사들은 합의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경교장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오래된 꿈과 희망에서 스스로를 떼어내는 고통을 상징하는 듯 묵직했다. 그때 김구가 번쩍 일어났다. 방 안에 다시 긴장감이 돌았다. 그의 눈빛은 불길 속에 서 있는 사람처럼 흔들렸고 두 손을 꼭 쥔 채 마디마디에 힘을 주고 있었다. 칼날 같은 음성이 방 안을 휩쓸었다. 이복의 약산. 그 이름을 부르는 김구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그리움, 가슴 미어지는 후회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다. 모두가 숨죽인 채 김원봉을 바라보았다. 김원봉은 순간 멈춰 선 채 고개를 숙였다. 오래전 함께 싸워온 세월, 공통의 목표, 숱한 밤을 새우며 나눈 비밀과 맹세들이 지금 이 순간 모든 것과 함께 공중에 흩어지는 것 같았다. 김원봉의 얼굴에는 고요한 결단만이 남아있었다. 김구는 다시 낮은 목소리로 애써 읊조렸다. 그렇게 가는가? 그 말은 거의 속삭임이었다. 김원봉은 작게 숨을 내쉬며 문을 향해 나아갔다. 그의 등 뒤에서 김구는 고개를 떨구었다. 붙잡을 힘이 없었다.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할 필요를 절박하게 느끼면서도 지금 이 순간 그런 말은 공허하게밖에 들리지 않았다. 철수와 도리는 벽 너머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도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결국 이렇게 갈라지는군. 약산이 정말 오래 참았지. 명성과 공로로 따지면 약산이 최고인데 백범에게 너무 양보만 했다고. 철수는 살짝 고개를 기울인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전 약산 선생님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리신 거겠죠. 도리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 각자 사정이 있지. 모든 게 쉬운 세상이 아니야. 경교장의 어둠 속에서 김구와 김원봉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한쪽 문 너머로 사라지는 김원봉의 뒷모습과 차가운 공간에 홀로 남은 김구의 절망 섞인 침묵이 이곳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리고 밖에서 이를 지켜보는 철수와 도리의 마음에도 검은 잉크 같은 침묵이 번지고 있었다. 이제 조국의 미래는 더욱 험난한 길 위에 놓여 있었다.